안녕하세요. 저는 맞춤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박선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맞춤법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면 저도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대부분 몰랐으면 틀렸을 것을 알게 돼서 좋다, 감사하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맞춤법을 왜 지켜야 하냐?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려운 거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말이 쉽게 통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보리꼬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리의 꼬리인가 싶으신가요? 그럼 부록걸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겠나요? 부록을 거는 건가 싶으시죠? 힌트를 더 드릴게요. 힌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채소입니다. 브로커, 블루케리, 브루크리, 부르크리.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채소의 올바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옆에 종이가 있다면 한번 써보시겠어요? 다 쓰셨나요? 이 채소를 맞춤법에 맞게 쓰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맞히셨나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말이 잘 통할까요? 네, 통할 수 있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이야 브로콜리 실물이 눈앞에 있으니 헷갈림이 덜하겠지만 사진이 없이 보리꼬리라고만 써 있다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지요. 반면 브로콜리라고 맞춤법에 맞게 써 있다면 헷갈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채소는 브로콜리야 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속이 바로 맞춤법입니다. 맞춤법을 안 지켜도 뜻은 통할 수 있지만 맞춤법을 지켰을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맞춤법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100억 원이 있어요. 이 100억 원을 둘 중 한 사람에게 맡겨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2개의 메일이 있는데요. 둘 중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신가요? 하나의 메일은 맞춤법에 맞춰서 썼고 하나의 메일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썼어요. 내용은 같지만 왠지 오른쪽의 메일을 쓴 사람이 섬세하게 맞춤법까지 챙긴 것 같아서 믿음이 더 가지 않나요? 특히 왼쪽에 성장을 지양이라는 말은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곳에 100억 원을 턱 맡기기는 쉽지 않겠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려면 지향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하는 설문조사들을 보면 맞춤법을 틀린 자기소개서나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맞춤법이 틀리면 내가 쓴 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맞춤법이 밥 먹여주는 거죠.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은 나의 교양 수준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맞춤법을 틀린 사례에 대해서 유머로 올라오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춤법 틀리는 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틀리는 맞춤법의 대부분은 말로 했으면 틀린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들어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글을 안 쓰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즉, 우리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의 글을 보죠. 조금 무섭지만 나의 맞춤법 실력이 들통날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드는 고민이 한 가지 있죠. 맞춤법 무서워서 글 하나 쓰겠나? 이 맞춤법 틀리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맞춤법 틀리는 거 잘못한 거 아니고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의성, 정확성 측면에서 맞춤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맞춤법이라고 하면 괜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날 수 있는데요.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건 빼고 중요한 것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아기들 한글 가르쳐 줄 때 단어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들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엄마, 토끼, 가다, 예쁘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 사과, 엄마, 토끼, 가다, 예쁘다 같은 것들이 다 각각의 한 단어예요. 그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단어 카드에 이 사과가 아니라 사까지만 써 있다거나 엄마가 아니라 엄까지만 써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라고 쓰면 사과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말이 되고요. 엄이라고만 써도 엄마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말이 됩니다. 즉,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는, 다시 말해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쉽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띄어쓰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띄어쓰기의 첫 번째 원칙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제가 사과, 엄마, 토끼, 가다, 예쁘다가 모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과랑 가다, 예쁘다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사실 다 같은 단어지만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이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개개인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단어도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성격에 따라서 9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9개의 품사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품사는 모두 사로 끝나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셋이 약간 성질이 비슷해요. 명사에 있는 명은 한자 이름명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과는 빨간 과일의 이름이고, 엄마는 아이가 있는 여자를 부르는 말이고, 토끼는 귀가 긴 동물을 부르는 말이죠. 사과, 엄마, 토끼 같은 것들이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과라고 안 하고 그것이라고 부르거나 엄마라고 안 하고 그녀라고 대신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듯 그것, 그녀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대명사예요. 그리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을 수사라고 합니다. 하나, 첫째와 같은 것들이 수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할 때 첫째, 둘째가 바로 수사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의존명사입니다.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는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것은 항상 앞에 내 것, 먹을 것처럼 앞에 기대서 쓸 수 있는 말이 와야 해요. 이런 말을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의존명사는 띄어쓰기가 중요한데요. 내 것, 먹을 것처럼 꼭 앞에 말에 띄어서 써야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돕다 조를 쓰는데요. 도와주는 말입니다. 다른 말에 붙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 밥 먹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개가 밥을 먹는다는 건지 개밥을 먹는다는 건지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개가 밥을 먹는다
라고 가와 을을 넣으면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때 가와 을을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엔 조사가 다양한데요. 조사가 발달했다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사도 띄어쓰기가 중요한데요. 의존명사와 다르게 앞말에 붙여서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가다, 예쁘다처럼 서술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다와 예쁘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다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고 예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다처럼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요. 예쁘다처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동사의 동은 움직일 동, 즉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고 형용사는 형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워요. 여기서 잠깐 자주 틀리는 동사 하나를 알아보자면 설레이다, 설레다가 있는데요. 가슴이 설레이다, 가슴이 설레다 둘 다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뭐가 표준어일까요? 정답은 설레다가 표준어이고 설레이다는 비표준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설레이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표준어는 설레다예요. 마찬가지로 설레는 것을 말할 때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집, 이런 사람을 보면 새와 이런이 각각 집,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때의 새와 이런이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다, 정말 예쁘다 라는 말을 봐볼게요. 여기에서 바로와 정말이 가다와 예쁘다 라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이때 바로와 정말이 부사예요. 참고로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같은 부사나 문장 전체 등을 꾸미기도 한답니다. 예로는 아주 빨리 달린다가 있는데요. 아주와 빨리가 둘 다 부사예요. 근데 이때 아주라는 부사가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아니요, 여보세요, 아이고처럼 독립적으로 쓰면서 놀람이나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맞춤법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